각 두기 한 통, 이게 전부야. 당신이 새벽부터 밤까지 개처럼 일했는데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 남편의 목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 앞에는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이름은 영숙, 45, 손에는 플라스틱 각 두기통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겨우 2kg짜리였죠. 용숙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형님 집에서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고 김치를 담그느라 손끝이 갈라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는데 돌아온 건 이 작은 각 두기통 하나뿐이었습니다. 민호는 아내 손에 들린 각 두기통을 노려보며 주먹을 붉은 쥐었습니다. 형님 집엔 김치백 포기가 넘게 쌓여 있을 텐데 당신한테는 이거 하나? 영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는 아내를 보며 민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하는지를, 누나가 얼마나 교묘하게 아내를 무시해왔는지를. 각 두기 한 통, 겉보기엔 작은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쌓인 서른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각 두기통 하나가 곧 형제간의 전쟁을 촉발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 채널에 오신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더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신우이 정희 형님 때 김장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전날 밤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날이 두려웠던 겁니다. 남편 민호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남편을 깨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형님은 저만 부르셨으며 경기도 평택에서 서울 강북구까지는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신우이 정희 형님의 30평 아파트는 한남동 재개발 전 오래된 단지였지만 형님은 이곳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서울에 산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희와는 다른 계층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으니까요. 네. 현관문을 열자마자 형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왔어? 늦었네. 배추별서 다 절여놨어? 빨리 들어와. 인사도 반가운 얼굴도 없었습니다. 그저 일할 사람이 도착했다는 확인뿐이었죠. 거실 한가운데는 커다란 대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절여진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백포기는 족규 넘어 보였습니다. 싱크대 옆에는 무가 가득 담긴 바구니가 3개나 놓여 있었고요. 영수가 너무 채서로 나는 양념 만들 거니까 형님은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형님 집은 오래된 아파트라 난방이 잘 안 됐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시려서 칼질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무한개 2개, 3개 채를 썰수록 손가락 끝이 갈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손톱 사이로 무즙이 스며들면서 따갑게 쓰렸습니다. 형님께 고무장갑을 끼면 안 되냐며 물었지만 맨손으로 해야 손맛이 든다며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님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침 드라마가 한창이었죠. 가끔씩 저를 힐끗 쳐다보며 혀를 찾았습니다. 무채가 굽다는 둥속도가 느리다는 둥 잔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놓인 건 김밥 한 줄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1,000원짜리 김밥이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김밥을 집어들었습니다. 목이 메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본격적으로 김치를 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양념이 손에 묻었습니다. 갈라진 손끝으로 고춧가루와 젓갈이 스며들었습니다. 따끔거림을 넘어 화근거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5시간을 쉬지 않고 버무렸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쪼부려 앉아서
계속 같은 동작을 반복하니 무릎이 저리고 발목이 굳었습니다. 일어서려고 하면 눈앞이 핑 도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8시가 되어서요. 김장이 끝났습니다. 형님은 김치를 큰 항아리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배추김치, 깍두기, 갓김치까지 베란다와 다용 도실이 김미 항아리로 가득 찼습니다. 형님 가족은 3분인데 이렇게 많은 김치를 담그는 이유를 저는 알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친구들에게 선물하고 겨울 내내 먹기 위해서였죠. 고생했어, 어서 가봐, 형님이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2kg짜리 플라스틱 통이었습니다. 깍두기가 반도 채워지지 않은 작은 통이었죠. 이거 가져가, 김장은 각자 집에서 하는 거잖아.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12시간을 일했습니다. 손끝은 갈라지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무릎은 저려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깍두기 한 통이었습니다. 아니, 반쯤 찬 깍두기 통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웠거든요. 감사합니다, 형님, 먼저 갈게요. 저는 겨울 그 말을 내닫고 깍두기 통을 받아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뿐이었습니다. 택시 기사님도 제 표정을 보고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민호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편하게 쉬고 있는 남편을 보자 왠지 모를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거왔어. 많이 힘들었지? 민호가 일어나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들린 깍두기 통을 보았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깍두기 한 통, 이게 전부야. 당신이 새벽부터 밤까지 개처럼 일했는데.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깍두기 통을 바닥에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누나 집에 있는 김치가 100포기도 넘게 쌓여 있을 텐데 당신한테는 이거 한. 민호가 깍두기 통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불근 쥐었다 팩다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참아온 서름이 터져나왔습니다. 명절 때마다, 제사 때마다, 형님 집에서 일손이 필요할 때마다 불려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늘 무시와 홀대뿐이었습니다. 민호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분노를 사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누나에게 전화하려다 참은 겁니다. 당신 손 좀 봐.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갈라져 있었고 손톱 사이로 고춧가루로 박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씻겨주고 연고를 발라줬습니다.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깍두기 한 통, 겉보기엔 작은 모욕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쌓인 분노와 서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작은 통 하나가 곧 남매 간의 전쟁을 촉발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이후 민호는 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를 유심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물었습니다. 뭐로, 누나한테 언제부터 이렇게 당했어? 저는 당황했습니다. 27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18년을 참아온 일들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으니까요. 그냥 늘 그랬어요. 저는 대충 얼버물 씁니다. 하지만 민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얘기해봐. 내가 몰랐던 것들도. 남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 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보다 신우희 정희 형님이 더 무서웠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형님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학력도 집안도 변변찬다는 눈빛이었죠. 천명절이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댁으로 갔습니다. 형님은 이미 와 계셨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죠.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영수가 너저를 붙여 나는 남을 묻힐 거니까 형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전을 붙이는 건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기름이 트고 연기에 눈이 따갑고 몇 시간을 서 있어야 했으니까. 반면 남을 묻히는 건 앉아서 할 수 있는 편한 일이었죠.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을 부쳤습니다. 동그랑 땡생선전, 호박전, 버섯전, 손목이 저리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형님은 중간중간 나와서 전 크기가 안 맞다며 혀를 찼습니다. 제사상이 차려졌을 때였습니다. 형님은 시어머니 옆에 앉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엌 그 문 앞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혹시 모를 심부름을 위해서요. 제사가 끝나고 응복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님은 상 앞에 앉아 드셨고 저는 부엌 그맛에서 혼자 먹었습니다. 남은 음식들이었죠. 민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때도 나는 몰랐구나.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 탓이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은 바깥 일로 바빴고 눈앞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말하면 참으라고 했을 게 뻔했죠.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작년 추석 때였습니다. 송편을 빚고 있는데 형님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빚은 송편을 하나하나 뜯어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렇게 못생기게 빚으면 어떻게 다시 해? 형님은 제가 2시간 동안 빚은 송편을 모두 뭉개버렸습니다. 저는 다시 다 빚어야 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시댁께서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 그의 겨울 시아버지 제사 때도 그랬습니다. 형님, 내 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형님은 아들 걱정에 제사 준비를 하나도 안 하셨습니다. 저는 혼자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제사상까지 혼자 차렸죠. 하지만 제사가 끝나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정의가 차린 상은 정성이 들어가 있어. 형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제가 혼자 준비한 상인데 형님이 차렸다고 착각하신 겁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설명해봤자 믿지 않으실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침착 모임이 있을 때마다 형님은 저를 부엌으로 보냈습니다. 설거지, 음식 나르기, 상 치우기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형님은 침착들과 거실에서 수다를 떨었죠. 우리 영숙이가 워낙 손이 빠르고 부지런해서 형님은 제 앞에선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침착들 앞에선 저를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더 부려먹기 위한 포장이었죠. 민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턱 근육이 실룩거렸습니다. 분노를 애써 참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민호가 답답한 듯 물었습니다. 저는 순웃음을 지었습니다. 말해도 소용없잖아요. 당신 친누나잖아. 그 말에 민호는 아무 덕구도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민호와 형님은 나이차가 꽤 나는 남매여예. 민호에게 누나는 엄마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각투기 한 통 사건 이후 민호의 눈이 떠진 겁니다. 아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서름을 사겠는지, 누나가 얼마나 교묘하게 아내를 무시해왔는지 뒤로서 꽤 다른 거였죠. 여보, 이번엔 내가 나설게. 민호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결과가 느껴졌죠. 형님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제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누나 집에서 한 일들 전부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일까? 정숨이 막혔습니다.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으니까요. 김장, 명절 음식 준비, 제사 음식, 청소, 빨래. 그 8년간 제가 형님 집에서 한 일들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그날 밤 민호는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김장 일당, 명절 음식 준비 비용, 제사 음식 준비 비용 하나하나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민호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1,000만 원은 훌쩍 넘네.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놀라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제 8년간 제가 무료로 해준 노동의 대가가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깍두기 한 통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는지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서름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민호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진작 몰라봐서. 남편의 품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8년간 참아온 서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호는 제 등을 토닥이며 다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참지 않겠다고. 민호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형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민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결의가 가득했으니까요. 누나, 나 민호예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민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차분함 뒤에 얼마나 큰 분노가 끓고 있는지를요. 전화 너머로 형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뭔 일이냐는 투였습니다. 민호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이번 김장 때 영숙이가 하루 종일 일했는데 깍두기 한 통만 받아왔더라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뭐 어차피 다른 거야? 김장은 각자 집에서 하는 거잖아. 내가 도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형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듯 했죠. 민호의 턱 근육이 실룩거렸습니다. 누나, 영숙이가 12시간 일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요. 그래서 집안 식구끼리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형님의 말에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누나 집엔 배추김치가 100포기도 넘게 있던데 우리한테는 깍두기 반 통이요? 아니, 너희 집 김장은 너희가 해야지. 내가 왜 너희 것까지 챙겨줘야 하는데? 형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고 계셨습니다. 민호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누나, 그럼 최소한 일당이라도. 일당야, 너 지금 친누나한테 돈 달라는 거야? 형님이 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눈빛으로 애원했죠. 하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나, 18년 동안 영숙이가 누나 집에서 한 일들을 계산해봤어. 명절 음식, 제사 음식, 김장, 청소 계산. 야, 이 사람아, 가족끼리 그런 걸 계산하고 따지냐? 형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민호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누나도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돼야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형님이 먼저 끊어버린 겁니다. 민호는 핸드폰을 탁자에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어깨를 토닥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이렇게라도 말해준 것만으로도.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표정이었죠. 이틀이 지났습니다. 형님께서 갑자기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형님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민호 있어? 형님은 저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호가 거실에서 일어났습니다. 누나,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고 내가 전화해서 그런 소리를 하고도 모르겠어. 형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부엌쪽으로 물러섰습니다. 두 남매가 맞으셨습니다. 누나 전 잘못된 걸 얘기한 것뿐이에요. 잘못됐다고? 내 아내가 눈치가 없어서 그렇지. 형님이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눈치가 없다네요. 18년 동안 눈치만 보며 살아온 제게 그런 말을 하다네요. 누나 그 말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민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씻었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금장하러 올 때도 내가 불렀어. 제 발로 왔잖아. 그러고는 깍두기 한 통 줬다고 불평이야? 형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너희 형편에 김장할 돈이 없으니까 내가 봐주는 거잖아. 그런데 고맙긴커녕 일당을 달라고. 야,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폭발하기 직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누나 지금 우리를 거지 취급하시는 겁니까? 거지 취급? 사실이잖아. 평택 구석에서 근근히 살면서 김장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형님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였. 그리고 영숙이 인어 형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명절 때마다 부엌에서 힘들다는 표정 지지 마. 다티나 도와주는 것도 고마운 줄 모르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18년 동안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는데 형님은 제가 표정으로 불만을 드러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호가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더니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바로 그 깍두기 통이었습니다. 저희는 아직 그 깍두기를 먹지 않았거든요. 누나 민호가 깍두기 통을 손에 들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으니까요. 이게 뭔지 아세요? 민호가 깍두기 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깍두기가 아니에요. 이건 누나가 우리한테 준 모욕이에요. 형님이 코어춤을 췄습니다. 모욕? 아니, 김치 줬다고 모욕이래. 진짜 너의 부부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호가 통에 담겨 있는 깍두기를 형님의 얼굴을 형에 던져버린 거였습니다. 폭소리와 함께 통이 깨지며 깍두기와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빨간 국물이 형님의 얼굴과 바지와 신발에 튀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 하는지 정숙은 모레타 형님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깍두기를 집어 형님 쪽으로 던졌습니다. 눈 하나 많이 쳐드세요. 우린 이딴 거 필요 없으니까. 깍두기가 형님의 얼굴에 날아갔습니다. 빨간 국물이 형님의 볼에 형님은 경악한 표정으로 얼어붙었습니다. 18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서로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제사 때마다, 김장 때마다 명숙이는 누나 집식모처럼 일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요. 형님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얼굴에 모든 국물을 손으로 닦아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게 뭐예요? 깍두기 한 통이요. 그것도 반밖에 안 찬 민호가 바닥에 깍두기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18년의 대가예요. 이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부려먹은 값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대신 터뜨려주는 분노가 고마웠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였으니까요. 형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지금 친누나한테 음식을 던졌어? 형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욕감과 분노로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네, 던졌어요. 그동안은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안 참아요. 민호는 한치의 물러시도 없었습니다. 두 남매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좋아, 너 오늘 이거 후회할 줄 알아. 형님이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얼굴에 모든 국물을 닦지도 않은 채였습니다.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기 전에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너 이제 내 동생 아니야.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광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민호만 남았습니다. 바닥에는 깍두기와 국물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췄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아 등을 토닥했습니다.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잘한 건가?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당연한 걸 요구한 것 뿐이에요. 하반 마음 한 구석은 불안했습니다. 형님이 그냥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남매 간의 전쟁이 이제 막 불붙었습니다. 4월이 지났습니다. 민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작은 아버지였습니다. 평소에는 명절 때나 연락하는 분이셨죠.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호야, 너 주말에 시간 돼? 작은 아버지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큰 집에서 가족회의 하자고 하더라. 너도 와야 한다고. 가족회의 그 말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형님이 침착들을 동원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민호와 저는 시댁이 있는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큰 집은 형님 정희의 집보다 더 컸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살던 집이었죠. 지금은 큰아버지 내외가 사셨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그리고 형님 정희까지 모두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소파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울었던 흔적이었죠. 어서와 아가, 큰아버지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가장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민호야, 내가 내 누네한테 무슨 짓을 했다는데 큰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기 전에 형님이 먼저 말했습니다. 큰아버지, 얘가 제 얼굴로 음식을 던졌어요. 형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10년 넘게 동생 내외 챙겨줬는데 이게 무슨 배운 망덕이에. 어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야, 그게 사실이야? 고모, 그건 민호가 말을 시작하려는데 형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사실이죠. 각 두 기를 제 얼굴에 던졌어요. 옷이며 얼굴이며 다 범벅이 됐다고요. 형님은 그날 국물이 튀노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져왔습니다. 빨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친척들이 옷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니, 민호야, 내가 아무리 화가 났어도 그렇지 누네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작은 아버지가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떨리고 있었거든. 누나 왜 그렇게 됐는지는 말 안 한 거예요? 민호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큰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형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나가 영숙이를 어떻게 되었는지 그건 말씀 안 하셨잖아요. 내가 영숙이를 어떻게 되었는데 형님이 발끈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네. 18년 동안 명절 때마다 제사 때마다 입정 때마다 영숙이를 불러서 일을 시켰어요. 친척들이 욱성거렸습니다. 민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입정 때도 그랬어요. 영숙이 혼자 새벽부터 밤까지
12시간 일했어. 무채 썰고 김치 버무리고 항아리에 담는 것까지요. 그래서 집안 식구끼리 서로 돕는 게 잘못이야. 형님이 반박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친척들도 있었습니다. 돕는 거예요?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누나는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셨어요. 점심은 편의점 김밥 한 줄이었고요. 고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12시간 일하고 받은 게 뭔지 아세요? 각 2개 한 통이에 2kg짜리 플라스틱 통에 반도 안 찬.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김장은 각자 집에서 하는 거잖아. 형님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누나 집엔 배추김치 100포기가 넘게 쌓여 있었어요. 각두기도 대야에 가득했고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거 하나예요. 민우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날 받아온 각두기통 사진이었습니다. 반도 차지하는 작은 통이었죠. 작은 아버지가 사진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이야 정말이니 하루 동안 그 고생한 사람에게 이게 전부. 아니, 그게 형님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민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매년 그랬어요. 민호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지난 며칠간 정리한 기록이었습니다. 작년 추석 때는 영숙이가 성편을 2시간 동안 빚었는데 누나가 못생겼다고 전부 뭉개버렸어요. 다시 빚으라고 하셨죠. 고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작년 아버지 제사 때는 영숙이 혼자 제사상을 다 차렸어요. 그런데 어머니한테는 누나가 다 차렸다고 하셨고요. 그건 형님이 변명하려 했지만 민호는 계속했습니다. 작년 설날은 새벽 4시부터 10시간 동안 전을 부쳤어요. 동그랑 땡 생선전, 호박전, 누나는 나물만 무치셨죠. 앉아서요. 친척들의 표정이 점점 변했습니다. 형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응복할 때도 누나는 상압에 앉으시고 영숙이는 부엌에서 혼자 남은 음식을 먹었어요. 민호야, 그만. 형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18년간 쌓인 울분이 터져나오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18년 동안 영숙이가 누나 집에서 한 일을 돈으로 환산하면 1,000만 원이 넘어요. 돈 너 지금 친 누나한테 돈 타령이야? 다나 형님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침착했습니다. 누나도 식모 쓰시잖아요. 월급 주고요. 그런데 왜 영숙이한테만 공짜로 일을 시키세요? 그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그럼 가족답게 대우해 주셨어야죠. 김밥 한 줄 던져주고 깍두기 반통 주고 그게 가족 대우예요? 형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누나 한 가지 더 여쭸게요. 민호가 형님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땅 문서 있었던 거 혹시 아직도 누나가 갖고 계세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형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큰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형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유품 정리할 때 땅 문서가 있었어요. 경기도 여주에 있는 땅이요. 근데 상속 절차가 안 밟아졌더라고요. 정리야, 그게 사실이야? 작은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형님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번 주에 등기부 등본 떼어봤어요. 아직도 어머니 명의더라고요. 누나 왜 상속 절차를 안 밟으신 거예요? 가은님이 일어섰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도둑질했다는 거야? 도둑질까지는 아니죠. 하지만 형제들한테 알리지 않고 숨긴 건 맞잖아. 민호의 말을 형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리야 설명 좀 해봐. 큰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니 유품이라, 유품. 그럼 계속 혼자 갖고 있을 거야? 동생들도 있는데 작은 아버지가 따졌습니다. 형님은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형님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야 진실이 드러난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민호야, 그 문서 어디 있어? 큰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민호가 가방에서 등기부득 본 사본을 꺼냈습니다. 큰아버지는 꼼꼼히 읽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리야, 너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형제들끼리 똑같이 나눠야지. 형님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보이네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나가 왜 영숙이를 그렇게 되었는지 우릴 아래로 보셨던 거죠. 가난한 동생, 내 외니까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신 거고요. 형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민우를 노려봤습니다. 너 오늘 날 망신시키려고 작정했구나. 망신이 아니에요. 누나 진실이에요. 민우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가족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친척들은 형님을 타이르며 땅 문서를 공정하게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형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동안 일 미안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시민이 이대로 물러설 리 없었으니까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가족 회의가 있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사실 민호가 땅 문서 이야기를 꺼낸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그 진실을 알게 된 날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 3주기였습니다. 민호와 저는 시댁 근처 절에 갔습니다. 어머니께서 생전에 다니시던 곳이었죠. 스님께 시주를 하고 차를 마시는데 옆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의 보살님 오랜만이십니다. 스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민호와 저는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성님이 같은 절에 와 있었던 겁니다. 스님, 어머니, 영정 앞에 헌화 좀 부탁드려요. 정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님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뒷문으로 나가렸는데 복도에 놓인 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님의 핸드백이었습니다. 가방 지퍼가 열려 있었고 권에서 서류 봉투가 보였습니다. 민호가 멈춰 섰습니다. 봉투에 부동산 등기라는 글자가 보였거든요. 이 여보, 제가 속삭했습니다. 민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 망설이다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경기도 여주시당 면적 300평 소유자는 박순자 민호의 어머니 성함이었습니다.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어머니 명의였습니다. 상속 절차가 안 된 거였죠. 이 여보, 빨리 사진 찍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등기부 등본을 촬영했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민호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300평이면 지금 시세로 얼추 3억은 되겠는데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3억마간이요. 그런 재산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님한테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이 어머니 유품 정리를 혼자 하셨잖아. 그때 알았을 거야. 민호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3년 동안 우리한테 숨긴 거네요.
그것 분위기 있어. 누나 혼자 차지하려고 상속 절차도 안 밟은 거야.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었겠지. 민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일단 확인부터 해봐요. 진짜로 상속이 안 됐는지 다음 날 민호는 등기소에 갔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직접 떼어봤습니다. 사진으로 찍은 것과 똑같았습니다. 소유자는 여전히 어머니였고 상속 절차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변호사 사무실도 찾아갔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등기부 등본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협의 분해를 하거나 법정 상속을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됐네요. 그럼 누가 마음대로 못 팔죠? 민호가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와 동의서를 위조하면 위조요? 네, 실제로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상속 사기죠.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님이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최근 일들을 떠올리니 확실히 서지 않았습니다. 일단 상속인들이 모두 모여서 협의 분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늦어지면 세금 문제도 있고요.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영님께 직접 물어볼까 아니면 큰아버지께 먼저 말씀드릴. 저는 남편이 밤마다 뒤척이는 걸 느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해내. 일단 누늘한테 직접 물어볼게. 기회를 줘야지. 그래서 민호는 형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깍두기 한 통 사건으로 따졌던 그날이었죠. 하지만 형님은 오히려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 형님이 집으로 찾아와 영숙이를 모욕했고 민호는 깍두기를 던졌습니다. 그날 밤 민호가 말했습니다. 이제 다른 방법이 없어. 친척들 앞에서 밝힐 수밖에. 그렇게 가족회의가 소집됐고 민호는 땅 문서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가족회의가 끝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형님에게 연락이 왔어. 큰아버지 댁께서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번엔 변호사를 동반한다고 했죠. 약속날 저희는 큰아버지 댁 들어갔습니다. 형님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옆에는 50대로 보이는 양복 입은 남자가 아가 있었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도 자리했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오늘은 재산 문제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저조 땅 등기 부등본이었습니다. 이 부동산은 고 박순자 여사의 소유였고 상속인은 자녀 3명입니다. 정희 씨, 민수 씨, 민호 씨, 민수는 민호의 형이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 살고 있었죠. 법정상 속분에 따르면 3분의 1씩 나눠 갖는 게 원칙입니다. 형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희 씨께서 제안하신 게 있습니다. 변호사가 형님을 쳐다봤습니다. 형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머니 병원비를 많이 댔어. 마지막 1년 동안은 거의 내가 다 냈고 형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상속분에서 빼야 한다고 생각해. 민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나 병원비 영수증 있으세요? 뭐 증거가 있냐고요. 누나가 얼마를 내셨는지 형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영수증은 없지만 정희 씨의 진술과 통장 거래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확인해보자. 저도 제가 보는 용돈 내역이 있으니까요. 민호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께 매달 보낸 송금 내역이었습니다. 저도 10년 넘게 매달 30만 원씩 보냈어요. 총 4천만 원 정도 되네요. 형님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형도 미국에서 매달 보내셨고요. 그것도 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이 책상을 쳤습니다. 그래도 내가 가장 가까이서 돌봤다고 돌보신 게 뭐가 있는데요? 요양보호사 쓰셨잖아요. 그것도 어머니 연금에서 나간 돈으로요. 민호의 말에 형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누나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민호가 형님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왜 우리한테 숨기셨어요? 3년 동안이나 형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팔을 떨렸습니다. 혼자 차지하려고 하신 거죠? 아니야, 형님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그냥 말이 끊겼습니다. 형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큰 아버지가 간숨을 쉬었습니다. 정리야, 이제 그만하고 공정하게 나누자. 법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님은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안 됐습니다. 알았어요. 3등분 할게요. 형님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목소리였죠.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럼 상속협의 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각자 3분의 행식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승리한 것 같지 않았거든요. 형님이 이뤄졌습니다. 나 먼저 갈게. 형님은 변호사와 함께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큰 아버지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이긴 거야. 그런데 왜 그리 표정이 안 좋아 보이냐? 민호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기고 싶었던 게 아니었는데요. 그냥 공정하게 대우받고 싶었을 뿐인데.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호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뭐 하는 거지? 돈 때문에 남매가 이렇게 싸우고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 없어요. 처음부터 형님이 숨기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예요. 하지만 민호의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땅 문서는 찾았지만 잃어버린 것도 있었습니다. 남매 간의 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는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상속 협의가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민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국에 있는 형 민수였습니다. 큰 아버지께서 연락을 들었나 봤습니다. 민호야, 나 형이야. 오랜만에 듣는 형의 목소리였습니다. 10년 전 미국으로 이민 간 후 명절 때나 통화하던 사이였죠. 형 오랜만이에요. 아니, 무슨 일이야. 그게 큰 아버지한테 들었어. 형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누나가 3년 동안 땅 문서를 숨겼다고 그게 정말이야?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형, 제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등기부 등본도 떼어봤고요. 전한 어머니 형이 욕을 내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가 왜 그랬을까? 돈이 그렇게 필요했나?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나도 변호사 선임할게. 제대로 처리해야겠어. 형, 이미 협의는 끝났어요. 3등 분하기로 했고요. 그게 아니라 그동안 누나가 다른 것도 숨긴 게 없나 확인해 봐야지. 엄마 통장이며 보험이며. 형의 말에 민호는 뭔가 깨달았습니다. 맞았습니다. 땅 문서만 숨긴 게 아닐 수도 있었으니까. 형, 그럼 형이 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응, 다음 주에 들어갈게. 이건 제대로 정리해야겠어. 전화를 끄는 민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형까지 나서면 일이 더 커질 게 분명했으니까요. 여보, 아주버님이 오신대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정말 끝까지 가는 거군. 일주일 후 형 민수가 한국에 왔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형은 10년 전보다 많이 늙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반이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민호야, 오랜만이다. 형과 포옹했습니다. 형의 어깨가 예전보다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차를 타고 가며 형이 물었습니다. 누나는 어때?
연락되냐? 아니요. 협의 끝나고 연락 안 돼요. 그래 뭐 당연하겠지. 형은 차창 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착했는데 누나가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뒷자리에서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우리는 피를 나는 가족이었으니까요. 저음날 큰아버지 댁에서 다시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버님 민수도 참석했습니다. 형님 정희도 왔습니다. 형님의 얼굴은 피기가 없었습니다. 며칠 사이 많이 야인 것 같았죠. 누나형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우리가 남이에요? 아주 번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실망감이 느껴졌습니다. 미안해, 형님은 그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번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나. 3년 동안 우릴 속인 건데 나도 힘들었어. 형님이 울먹이며 말했어. 남편은 사업 실패하고 애들은 대학 등록금에 돈이 필요했단 말이야.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형님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힘들면 우리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형제잖아요. 얘기해봤자 형님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뭐 얘기해봤자 뭔데? 민호가 물었습니다. 형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분노와 서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희는 몰라. 맏딸이 얼마나 힘든지. 형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 어릴 때부터 동생들 뒷바라지 않고 부모님 모시고 명절 때마다 큰 집을 도맡아 하고 나는 한 번도 편하게 산 적이 없어. 형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라도 내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 내가 그만큼 희생했으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나 형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부모님 용돈 들었어요. 민호도 드렸고요.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한 거예요. 근데 누나만 희생했다고. 형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희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제 잘못인가요? 형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고생하면서 배달 돈 보냈어요. 명절 때마다 못 오는 거 마음 아팠고요. 근데 그게 제 잘못이에요? 형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누나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누나가 힘들었던 건 알아요. 인정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릴 속이고 재산을 숨길 권리는 없어요. 형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희 나한테 너무해. 너무한 건 누나예요. 형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평소 온한 형이 목소리를 높이는 걸 처음 봤습니다. 민호는 한테 한지 생각해봐요. 18년 동안 공짜로 부려먹고 김장 끝나고 깍두기 반통 준 게 누구예요? 형님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영숙이한테는 내가 미안해 형님이 처음으로 저한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과가 진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큰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너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상속은 3등분 할게. 약속대로 형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숙이한테도 사과할게요. 제대로. 그때 작은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근데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어. 내 엄마 보험금은 어떻게 됐냐?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보험금이요? 형 민수가 물었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생명보험 들어놨었어. 수령자가 자녀들이었는데 형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그것도. 민호가 형님을 쳐다봤습니다. 형님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제가 병원비로 얼마였는데요? 형 민수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2천만 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2천만 원. 그것도 혼자 가져간 겁니다. 누나 진짜 실망이에요. 형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정리하죠. 형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호도 일어섰습니다. 저희도 가보겠습니다. 큰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울었습니다. 여보, 너무 안 됐어요. 형님도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동정심 가질 필요 없어. 누나는 기회가 있었어. 우리한테 솔직하게 말할 기회가. 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 끝까지 숨기려고 했고 집에 도착해서 저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마.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당신이 물러서면 우리는 또 18년을 그렇게 살아야 해요. 형님 눈치 보면서 무시당하면서 민호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알아, 이번엔 끝까지 갈게. 당신을 위해서라도. 그날 밤 민호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보험금 처리건도 정식으로 문제 삼기로 했습니다. 형 민수도 같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남매 간의 전쟁은 이제 법정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정의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형제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침착들도 형님을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누가 봐도 형님의 잘못이 명백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기고 나면 우리 가족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거라는 걸.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지만 이번엔 그 피가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강. 우리는 이미 그 강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변호사를 통한 협상이 진행됐지만 형님은 끝까지 보험금을 나누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병원비로 다 썼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영수증 제출은 거부했습니다. 결국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민호와 형 민수는 공동으로 형님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부당이 득반한 참고였습니다. 형님이 가져간 보험금 2천만 원과 3년간의 이자를 돌려달라는 내용이었죠. 소장이 접수된 날 형님께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호야, 너 정말 이럴 거야. 형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당혹감이 섞여 있었죠.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누나가 자진해서 돌려주시면 되는데 돌려줄 돈이 없다니까. 정말 다 병원비로 나갔어. 그럼 영수증을 내세요. 그럼 우리도 믿을 수 있잖아요. 그건 다 버렸어.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의 말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 가면 영수증을 다시 떼주는데 버렸다고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법정에서 봐요. 전화를 끄는 민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해도 친누나를 법정에 세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여보, 괜찮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미 시작한 일이야. 소송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먼저 침착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일주일 후 작은 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민호야, 정희 상황이 안 좋은 것 같더라. 무슨 일이세요? 동네에서 소문이 많이 났어. 정희가 마트에도 못 나간다던데. 작은 아버지는 안타까워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인데 자식들한테 재산 숨기고 동생 면을 부려먹고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기고 싶었던 게 아니었는데 형님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던 겁니다. 며칠 후 형님의 딸 지은이가 민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삼촌, 저 지은이에요. 조카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너무 힘들어 하세요. 아무것도 안 드시고 밤에 계속 울고. 민호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삼촌 소송 취하해 주실 수 없어요? 지은아, 그건 저희도 힘들어요.
아빠는 실직 상태고 제 동생은 대학 등록금도 못 내고 엄마까지 이러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 조카의 울음소리에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하지만 이건 원칙의 문제야. 전화를 끊고 민호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남남 옆에 앉았습니다. 후회돼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 후회는 안 해.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아. 다음 날 시어머니 산소에 갔습니다. 명절 또 아닌데 갑자기 가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저희가 잘하고 있는 건지 산소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국화꽃이 놓여 있었고 제초도 깨끗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형님이 다녀가셨나 봐요.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꽃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민호가 뮤비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바람이 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고모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민호야, 너 정희 만나봤니? 아니요, 고모. 왜요? 정희가 많이 야윤 것 같더라. 아까 마주쳤는데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더라고. 고모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정희 남편도 요즘 술만 먹는다던데 집안이 엉망이래. 민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호야 고모가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니지만 너무 밀어붙이지는 그래도 침누나 잤니? 전화를 끊고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심한 건가요? 제가 골았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누나가 먼저 시작한 일이야. 우리가 참기만 했으면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야. 하지만 민호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한 달 후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을 때 형님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형부도 조카들도 없었습니다. 형님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체중도 많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당당하던 형님이 아니었죠. 형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형님의 눈에는 원망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양측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형님 측 변호사는 병원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는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피고 측에서 병원비 지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형님의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영수증을 분실했다고 합니다. 형님 측 변호인도 체념한 듯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증을 분실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군요. 병원 측에 요청하면 제출이 가능했을 텐데 말이. 판사의 말에 형님은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첫 재판은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판사는 다음 재판까지 피고 측에서 증거를 보강하라고 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원고 승소로 판결할 거라는 뜻이었. 법정을 나오는데 형님이 복도에서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야. 민호가 멈춰섰습니다. 저도 남편 옆에 섰습니다. 너 이거 꼭 끝까지 갈 거야. 형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나누자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어요. 나도 내 사정이 있었어. 누나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누나는 신뢰를 깨뜨린 거예요. 형님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영수가 미안해. 진심으로 형님이 처음으로 제대로 사과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형님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였습니다. 형님, 제가 뭐라고 말하려는데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장은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형님을 뒤로 하고 걸었습니다. 뒤에서 형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서 저는 울었습니다. 여보, 형님이 너무 불쌍해요. 민호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우리가 물러서면 안 돼. 지금까지 온 게 다 헛수고가 돼. 민호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요. 권위의 상징이던 형님 정의는 무너졌습니다. 동네에서는 손가락질 당하고 법정에서는 패소 직전이고 가족들한테는 외면당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눈앞에 있었습니다.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이기는 게 이렇게 쓰라린 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누나가 무너지는 걸 보니까 승리가 아니라 패배 같아.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이제 남은 건 최종 판결뿐이었습니다. 2달 후 최종 판결일이 왔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민호의 손은 차갑게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님은 이번에도 혼자였습니다. 법정 한쪽 구석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에는 흰 머리가 더 늘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본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 박정희는 원고들에게 2천만 원과 3년간의 협정이자를 지급하라. 형님의 어깨가 축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피고는 고인의 생명보험금을 상속인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단독으로 수령했으며 이는 부당이 등에 해당합니다. 판사는 계속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병원 비지출 주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형님은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또한 고인 명의의 여주시 소재 토지는 법정상 속에 따라 상속인 3명이 각 3분의 1씩 균등 상속하는 것으로 판결합니다. 땅, 문제까지 한 번에 정리됐. 형님이 혼자 가질 수 없게 된 겁니다. 이상 선고합니다. 판사의 마지막 말고 함께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판은 끝났습니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겼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형님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변호사의 부축을 받아 법정을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을 때 형 민수가 화상통화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우리가 이겼어. 드디어. 하지만 형의 표정도 밝지 않았습니다. 멀리 미국에서도 이 승리가 얼마나 쓰라린지 느끼는 듯했습니다. 형, 이제 뭐하지? 당 처분하고 돈 나누면 되지. 그게 끝이야. 그 단어가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일주일 후 땅 처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여주 땅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매물로 나갔습니다. 위치가 좋아 금방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형제 3명은 각자 1억 400만 원씩 받게 됐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 형님도 왔습니다. 형님은 아무 말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 도장이 빗들게 찍혔습니다. 괜찮으세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물었습니다. 형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끝이니까. 형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형님이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야. 잠깐만. 민호가 멈춰서 씁니다. 저도 함께 섰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해. 형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이한테도 미안하고 너한테도 미안해.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형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조금만 더 가지려고 했어. 우리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근데 그게 점점 커지더라. 욕심이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생들한테 말하면 나눠줘야 하잖아. 그게 아까웠어. 내가 제일 고생했는데 왜 똑같이 나눠야 하나 싶었어. 형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욕심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걸 잃었어. 동생들도 체면도 마음의 평화도 형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형님,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형님께 서운했어요. 7, 8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형님이 저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형님이 이렇게 무너지실 줄은 아니야, 영수가 이건 내가 자초한 일이야. 형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잘했어야 했어. 가족으로 되었어야 했는데 식모처럼 뿌렸지. 미안해. 형님의 진심 어린 사과였음. 처음으로 제대로 된 사과를 들었습니다. 각두기 한 통 형님이 스누스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큰아버지 댁에서 마지막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땅 처분이 끝났으니 각자 돈을 나눠 가지는 자리였습니다. 평민수는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자, 이제 끝났다. 큰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보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자식들이 이렇게 싸우는 걸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인생이지. 누구 하나 잘못만 할 수는 없어. 다들 각자 사정이 있었을 거야. 큰아버지는 형님을 쳐다봤습니다. 정희야, 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돈은 빚 갚는 됐을 거예요. 그리고 새로 시작해 보려고요. 형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동생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앞으로는 연락 안 할게요. 제가 얼굴 볼 자격이 없으니까 누나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니야, 민호야. 이게 나난 템벌이야. 내가 받아야 할. 형님은 일어섰습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잘 사. 영수가 너도 형님은 그렇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뒷모습을 보며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냉장고 안에 그 가뚜기통이 보였습니다. 저는 가뚜기통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거 민호의 가뚜기통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그 작은 통이었습니다. 가뚜기 한 통의 모욕이 이렇게 큰 대가로 돌아올 줄이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민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복고 끝났다. 민호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텅 빈 것 같지? 저는 남편을 꼭 안아줬습니다. 당신 잘못 없어요. 당신은 옳을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쓰라린 거야? 민호가 제 어깨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승리했지만 잃은 것도 많았습니다. 형제 간의 정, 명절에 함께 모일 수 있는 가족, 편하게 전화할 수 있는 관계의 그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돈은 야mus지만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뚜기 통을 열어봤습니다. 가뚜기 한 통, 그것 때문에 시작된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가뚜기가 아니었습니다. 18년간 쌓인 무시와 차별, 욕심과 불신이었습니다. 3달 후 형 민수가 일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공항에서 형이 말했습니다. 민호야, 우리 이긴 거 맞지? 맞죠, 형? 근데 왜 패배한 기분이 드는 거지? 형도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승리가 아니라는 걸 형 누늘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가끔씩이라도. 그래야지. 그래도 친누난데 형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김장철이 왔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혼자 김장을 했습니다. 민호가 도와줬습니다. 배추는 20포기만 담갔습니다. 김치를 담그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형님 댁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가뚜기 한 통을 받아왔던 그날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 아마 저는 계속 참았을 겁니다. 제 8년처럼 20년, 30년을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한만 쌓였겠죠. 여보 기분이 어때? 민호가 물었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날에 저의 심정이 어떨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이 가끔 생각나요?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아무리 잘못했어도 친누나잖아. 그날 저녁 민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형님이었습니다. 몇 달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민호야, 나야 내 누나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장은 했니? 네, 오늘 했어. 그래, 내년에는 내가 좀 보내줄게. 제대로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진아 괜찮으세요? 응, 이제 좀 괜찮아. 빚도 많이 갚았고 남편도 새 직장 구했어. 다행이네요. 민호야, 영숙이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리고 형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난 계속 잘못된 길로 갔을 거야. 전화를 끊고 민호가 말했습니다. 여보 형님이 고맙대.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잘 됐네요. 이제 상황이 많이 좋아지셨다니? 민호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각도기 한 통에서 시작된 긴 사업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잃은 것도 많았지만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당당함, 자존감, 그리고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된 부부의 마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겁니다. 더 이상 누구는 지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형님과도 다시 웃으며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가족으로요.